추석인 오늘 가장 많은 차량이 몰리겠고 오후부터 귀경 정체가 본격화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흐리고 비 내리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보름달을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북한이 무기 전시회를 열고 극초음속 미사일 등 신무기를 대거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 영토가 안전할지 판단하라며 노골적으로 위협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폴란드 국경 부근까지 공습을 확대했습니다.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지원 검토에 푸틴 대통령은 미러 관계가 파괴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가왕 조용필의 57년 음악 인생을 담은 KBS 광복 80주년 대기획이 오늘 저녁 KBS ETV에서 방송됩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가왕의 품격과 열정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날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반가움과 휴식이 함께하는 긴 연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석 당일인 오늘은 교통량도 특히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후부터는 본격적인 귀경길 정체도 빚어질 전망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은진 기자, 지금 고속도로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전국 고속도로 대부분 구간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몇몇 상습 정체 구간은 서서히 통행량이 늘고 있습니다. 폐쇄로 화면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부선 구성육교 인근입니다. 좌측 부산 방향으로 점차 교통량이 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해안선 서평택 분기점 부근입니다. 우측 목포 방향으로 차량이 꽉 막혀 서행하고 있습니다. 오전 7시 기준 각 도시에서 서울요금소를 향해 출발할 경우 부산에선 5시간 20분, 광주에선 3시간 30분, 대전에선 1시간 30분, 강릉에선 2시간 40분이 걸릴 전망입니다. 반대로 서울요금소 기준 부산까지 5시간 30분, 광주까지 4시간 50분, 대전까지 2시간, 강릉까지 3시간이 걸릴 거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전국적으로 667만 대의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연휴 기간 중 서울 방향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귀경 차량은 오후 5시쯤 가장 많고 내일 새벽 1시 이후에야 정체가 해소될 거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도로는 오후 3시쯤 가장 혼잡하고 오늘 밤 11시 이후 풀릴 것으로 한국도로공사는 내다봤습니다. 출발하시기 전에 한국도로공사 로드플러스 홈페이지나 길 안내 애플리케이션에서 실시간 교통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새로운 무기들을 대거 공개하면서 대남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국의 영토가 안전한 곳이 될지는 스스로 판단하라는 발언도 내놨습니다. 북한은 이번 주 당 창건 80주년 기념일도 앞두고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올해로 3년 연속으로 개최된 북한의 무장 장비 전시회. 가장 눈에 띈 건 화성 11마라고 적힌 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글라이더 모양의 극초음속 탄두를 장착했는데 우리의 대공 방어망을 피할 수 있는 거로 분석됩니다. 북한의 신형 구축함 최연호에서 운용할 수 있는 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러시아제 미사일과 형태가 비슷합니다.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9형과 북극성 6으로 보이는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기념연설에서 한미 핵동맹의 각종 훈련과 주한미군의 무력 증강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우리의 특수자산을 중요 표적에 할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영토가 안전한 곳이 될지는 그들 스스로 판단할 몫이라고 노골적으로 겁박했습니다. 오는 10일 당 창건 8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을 모두 타격할 수 있는 전략 무기를 공개하며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에이펙 행사를 계기로 깜짝 해동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강경한 메시지를 내면서 핵 보유 인정 등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의 대남 위협 발언에 대해 북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화와 협력의 길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위기 상황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면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난 상황 중 대통령의 예능 촬영은 사과할 문제라고 했고 주 의원은 오늘 맞고소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국가전산망 화재 수습 기간, 대통령 부부의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문제 삼고 있는 국민의힘. 공세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심각한 재난 상황에 어떻게 예능을 촬영할 수 있냐며 프로그램 방영을 아예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흑색 선전이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국가적 위기 상황뿐 아니라 사망 공무원까지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실관계를 모두 밝혔음에도 억지로 의혹을 지어내고 있다며 주진우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의 이런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관련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아울러 국가전산망 이중화 예산이 윤석열 정부 때 삭감됐다며 현 사태의 책임은 야당에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도 대응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대통령의 예능 촬영은 사과할 문제이지 고발할 문제가 아니라며 또 체포라도 할 셈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야당 의원의 비판에 대해 경찰과 사법기관을 통한 공포 정치는 독재 정권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입니다. 주진우 의원도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허위 고발에 상응하는 형사 책임을 묻겠다며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과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을 오늘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이 다시 맹렬해졌습니다. 폴란드 인접 지역까지 공격 범위를 넓혔고 겨울 채비에 중요한 에너지 시설을 집중 타격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지원한다면 미러 관계가 파괴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폭격 맞은 도심 하늘이 시커먼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주말 밤사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드론 500대와 미사일 50여 발을 퍼부었습니다. 주거 지역에도 폭격이 잇따르면서 최소 6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습니다. Вікна всі повилітали, всі двері всередині, все повилітало. Ну що їм ще можу сказати? 폴란드와 국경을 맞댄 서부 르비우까지 공습이 이어지자 폴란드군도 대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공습 여파로 동부 자포리자와 북부 체르니히우 등의 수만 가구가 정전됐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러시아가 에너지 시설을 노골적으로 파괴하고 있다면서 서방에 적극적인 개입을 호소했습니다. Путін це робить, він просто сміється із Заходу, із того мовчання та відсутності сильних дій у відповідь. 미국이 러시아 본토 타격이 가능한 토마호크 미사일 지원을 검토 중인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Сказал, что это приведет к разрушению наших отношений, во всяком случае наметившихся позитивных тенденций в этих отношениях. 토마호크 지원과 관련한 미국의 최종 결정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 감축 조약을 1년 연장하자는 푸틴 대통령의 제안엔 좋은 생각인 것 같다며 화답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 공항이 벨라루스에서 날아온 밀수 담배 운반용 풍선 탓에 한때 폐쇄됐다고 현지 시각 어제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4일 밤 10시 16분 리투아니아 영공 폐쇄로 항공교통이 일시 중단됐고 어제 새벽 4시 50분쯤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리투아니아 국가위기관리센터 대변인은 약 25개가량의 풍선이 영공에 진입했는데 일부는 밀수용 담배 운반용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경경찰이 풍선 11개와 밀수용 담배 18,000갑을 수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카고에 군 투입 명령을 내린 가운데 한 여성 운전자가 이민 단속 요원이 쏜 총에 맞아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곳곳에서 항의 시위가 격화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군경 투입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이민 단속 요원들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대치합니다. 최루탄까지 동원됐지만 시위는 한층 거세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시카고에 주 방위군 300명 투입을 명령했습니다. 이어 현지 시각 4일엔 이민 단속 요원이 쏜 총에 여성 운전자가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권총으로 무장한 운전자가 법 집행 차량을 가로막은 탓이라고 해명했지만 시위는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A shooting earlier, a nice involved shooting. We want to demand an investigation because they are escalating violence. They are escalating violence in the city.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와 포틀랜드에 군경을 투입해 범죄를 척결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리건주 지방법원은 포틀랜드에 대한 오리건주 방위군 투입에 제동을 건 상태입니다. 트럼프는 포틀랜드가 불타고 있다면서 직접 임명했던 해당 판사까지 비난했습니다. It's burning to the ground. The governor, the mayor, the politicians are petrified for their lives. That judge ought to be ashamed of them.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리건주 방위군 투입에 제동이 걸리자 캘리포니아주 방위군을 포틀랜드에 배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그러면서 트럼프가 자신이 임명한 판사들조차 정치적 반대자 취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가왕 조용필의 품격의 무대에 18,000명 관객이 환호했습니다. KBS가 광복 80주년 대기획으로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오늘 저녁 TV로도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김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용필이 다시 무대 위에 섰습니다. 가왕 조용필을 만든 7, 80년대 히트곡 향연에 지난해 내놓은 최신곡까지 57년 가왕의 역사가 무대 위에 펼쳐졌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한번 정식으로 떼창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조용필의 무대는 세대 간 벽이 없습니다.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그냥 같이 한 세월을 같이 했던 7살 때부터 오빠 팬이었거든요. 18,000명의 관객을 하나로 아우르는 조용필의 힘, 화합. 이 많은 사람들이 조용필이라는 가수 하나로 이렇게 이런 날 뭉칠 수가 있어서 정말 저는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 180분, 28곡의 노래로 꽉 채웠던 가왕의 무대. KBS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마련한 이번 공연은 조용필이 28년 만에 서는 KBS의 단독 무대입니다. 가슴 벅찼던 이번 공연은 오늘 저녁 7시 20분 KBS ETV를 통해 시청자들과 다시 만납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조용필 씨는 KBS 뉴스에 출연해서 반가운 근황도 전했습니다. 올해 75세 음악 인생의 소회부터 오늘 방송되는 KBS 대기획 공연의 뒷얘기도 공개했습니다. 윤보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언론을 통해 쉽게 볼 수 없었던 가수 조용필 씨가 KBS 뉴스룸에 앉았습니다. 아마 KBS 뉴스 처음인가 옛날에 했던가 잘 모르겠어요. 좀 떨리는데요. 혼자 30곡을 소화한 KBS 대기획 공연. 조용필 씨는 관객과 함께한 떼창을 최고의 무대로 꼽았습니다. 그 18,000명이라는 그 관객과 저와 하나가 돼서 물론 거기에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이렇게 다 같이 노래를 부르니까 아주 저로서는 세대를 초월한 인기 비결은 쉼없는 소통이라고 답했습니다. 계속 그 1집부터 20집까지 계속 쉬지 않고 곡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공연을 통해서 소통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팬들을 생각하면 마이크를 놓을 수 없다는 75세의 현역 가왕. 지금도 뭐 은퇴할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저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사실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인사에서도 가왕의 품격은 달랐습니다. 앞으로도 신인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 네, 많은 이들이 기다리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만 명절을 즐기는 방식은 예년과 달라진 부분도 많습니다.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먹던 음식 준비부터 간소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명절 풍경 김혜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명절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 떡집. 판매대 앞엔 긴 줄이 생겼습니다. 갓 나온 색색의 송편이 내놓기 무섭게 팔려나갑니다. 추석 송편이에요. 석포장으로 주로 많이 나가는. 쌀가루를 빻고 소를 만들어 집집마다 송편을 빚는 모습은 이젠 좀처럼 찾아보기 힘듭니다. 요즘 옛날같이 많이 안 먹어요.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그냥 조금 사다가 쓰는 거죠. 전집이 모여있는 상가도 사람들로 문전성시입니다. 완자전과 동태전, 삼색 산적까지 명절 분위기를 돋우는 각종 전들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갑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함께 준비하던 밑반찬도 가게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꽃게, 홍어, 그다음에 나물 종류.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지금은 나이 드신 분들도 같이 다 사서 많이 하시고. 명절 음식 준비에 들어가는 수고를 줄이는 대신 남는 시간을 가족들과 여유롭게 보내는 게 어느덧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모님하고 같이 좀 근교에 좀 나가서 바람도 쏘이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할게요. 풍성한 결실을 나누는 한가위. 스트레스는 줄이고 모두가 함께 즐기는 명절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김천 상무의 이동경이 울산을 상대로 한 골 한 개 도움 활약을 펼치며 팀의 3연승을 이끌었습니다. 프로 데뷔 후 처음 10골 10개 도움을 동시 달성하는 기쁨에도 이동경은 곧 돌아가야 할 친정팀 울산 걱정을 먼저 했습니다. 박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반 28분 이동경이 올린 크로스가 울산 골키퍼 조현우의 손을 스친 뒤 이동준의 선제골로 마무리됩니다. 이동경은 도움이 기록되지 않아 아쉬움을 후반 33분 털어냈습니다. 이동경의 감각적인 왼발 패스를 받은 김승섭이 골망을 흔들어 이동경은 이번 시즌 11골 10도움째를 올렸습니다. 프로 데뷔 이후 처음으로 10골 10도움을 동시 달성한 이동경은 내친김에 친정팀을 상대로 추가골까지 터뜨렸습니다. 왼발로 상대를 완벽히 제친 뒤 이번에는 오른발로 득점하며 유럽파들을 제치고 대표팀에 뽑히는 이유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이동경은 거수 경례로 김천 팬들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말 저녁 이후 돌아가야 할 울산 걱정을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이동경을 막지 못해 3대0 완패를 당한 울산은 7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해 10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울산이 조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요. 이제 곧 가지만 조금 울산이 어떻게 하면 반등을 할지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조금씩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과 포항의 경기에선 일본인 미드필더 마사가 대전의 3대1 승리를 이끌며 주인공으로 떠올랐습니다. 가을만 되면 강해지는 마사는 2골을 넣은 뒤 팬들에게 한국어로 명절 인사를 전했습니다. 멀리에서 많이 팬들이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너무 즐거운 추석 보내주세요. 안양의 베테랑 김보경은 재치 있는 동점골로 팀을 패배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지난 시즌 프로농구 챔피언 LG가 22득점을 기록한 간판 슈터 6이상의 활약을 앞세워 올 시즌 첫 승을 거뒀습니다. 또 전 SK 소속 김선형, 문경원이 상대편이 되어 찾아온 잠실에선 홈팀 SK가 40점 차 매운맛으로 KT를 완파했습니다. 한성윤 기자입니다. 1쿼터 시작부터 DB의 3점 슛이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연이어 림을 통과합니다. 3점 슛 4개 등 정확한 슛으로 19대 5까지 앞서자 DB홈 팬들의 응원 함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위기의 순간 LG에는 해결사 6이상이 있었습니다. 3점 슛 2개를 연이어 성공시키면서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6이상의 활약은 3쿼터에 더욱 돋보였습니다. 3점 슛 4개를 포함해
3쿼터에만 16득점을 몰아쳐 승부를 뒤집는 데 성공했습니다. LG는 DB를 82대 79로 물리치고 올 시즌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1차전에서 5득점으로 부진했던 유기상은 22득점으로 활약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제가 득점을 많이 해주면 좋지만 또 우리 팀은 이제 골 밑에 정말 좀 센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좀 저희 팀에 맞춰서 열심히 하다 보면 저는 좀 기록은 따라올 거라 생각하고 제가 좀 더 슛을 잘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KT 김선영이 SK 수비 앞에서 던진 슛이 연이어 림을 빗나갑니다. SK에서 15년간 활약했던 김선영은 친정팀 SK전에서 이렇다 할 활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선영을 3득점으로 막은 SK는 38득점을 올린 원희의 활약 속에 KT를 꺾고 개막 2연승을 달렸습니다. 모비스의 양동근 감독은 소노를 상대로 감독 데뷔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한성윤입니다. 행복한 명절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연휴 기간 비 소식이 잦습니다. 추석인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날이 흐려서 보름달을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대구 22도에 머물며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보면 현재 중부와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 이 비는 점차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최대 80mm 이상, 인천과 경기 남서부, 충남과 경북 북부에 20에서 60, 서울에도 10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고 남은 연휴 기간에는 주로 동해안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고향 오가는 분들, 또 여행 떠난 분들도 오늘도 일찌감치 통행량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떠나는 방향 차량 정체는 오후 3시쯤, 또 서울로 향하는 차량 정체는 오후 5시쯤이 가장 붐빌 거란 예보가 있는데요. 사회부 취재기자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은진 기자, 지금 고속도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전국 고속도로 대부분 구간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몇몇 상습 정체구역은 여전히 통행량이 늘고 있습니다. 폐쇄로 화면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부선 응원교계 인근입니다. 부산 방향으로 교통량이 늘면서 정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해안선 서평택 분기점 부근입니다. 우측 목포 방향으로 차량이 꽉 막혀 서행하고 있습니다. 오전 7시 기준 각 도시에서 서울유금소를 향해 출발할 경우 부산에선 5시간 20분, 광주에선 3시간 30분, 대전에선 1시간 30분, 강릉에선 2시간 40분이 걸릴 전망입니다. 반대로 서울유금소 기준 부산까지 5시간 30분, 광주까지 4시간 50분, 대전까지 2시간, 강릉까지 3시간이 걸릴 거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전국적으로 667만 대의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연휴 기간 중 서울 방향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귀경 차량은 오후 5시쯤 가장 많고 내일 새벽 1시 이후에야 정체가 해소될 거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도로는 오후 3시쯤 가장 혼잡하고 오늘 밤 11시 이후 풀릴 것으로 한국도로공사는 내다봤습니다. 출발하시기 전에 한국도로공사 로드플러스 홈페이지나 길 안내 애플리케이션에서 실시간 교통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군의 위험한 작전에 로봇이 투입된다면 병사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폭발물 탐지부터 지뢰 제거까지 우리 군이 임무를 수행하는 정예 로봇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적 내복이 의심되는 지역. 장병보다 앞서 로봇계가 감시 정찰에 나섭니다. 지뢰가 있는지도 꼼꼼히 살핍니다. 로봇이 위험 여부를 먼저 파악하고 적의 공격을 유도해 위치를 노출시키면 아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도 전투원의 보조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영 및 지형 극복의 기능이 더 발전된다면 전투원들의 보조 역할이 아닌 전투원을 대체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야산에서 발견된 불발탄.
자칫 폭발할 수도 있는 상황. 제거에 로봇이 투입됩니다. 이번엔 도심 공원에서 수상한 가방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로봇이 엑스레이 탐지로 테러범이 설치한 폭발물로 판명하고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도록 뇌관 위치를 표시합니다. 필요한 인원 외에 타 인원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원격 운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인원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기능이. 폭발물 탐지를 넘어 해체까지 가능한데 일부 매우 복잡한 작업은 병사와 합동작전을 펴게 됩니다. 로봇 운용병사가 기본적인 작동법을 익히려면 2주 정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부터 2,700억 원을 들여 폭발물 탐지 로봇 양산에 착수했고 2년 뒤까지 전력화를 마칠 계획입니다. 벌써 중동 등지에서 도입을 타진해올 정도로 K방산의 수출 성과를 이을 기대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서해의 잠정조치 수역에서 중국이 우리 연구선을 막아서면서 양국 해경이 대치한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해양 조사를 5번에 1번꼴로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2월 우리 해경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중국 해경 함정 2대가 근거리까지 접근했습니다. 중국이 무단 설치한 해상 구조물을 점검하려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사선을 중국 해경이 막아선 상황. 우리 해경도 대응 출동해 2시간가량 대치했습니다.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그런데 중국의 조사 방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KBS 취재 결과 2020년부터 약 6년간 우리 해양 조사는 모두 135차례, 이 가운데 중국의 방해는 27번으로 5번 중 1번꼴이었습니다. 해양과학기술원 조사 방해가 19번으로 가장 많았고 국립수산과학원 4번, 국립해양조사원 3번 등입니다. 지난 4월 양국이 서해 대치 상황 관련 대화를 제기했지만 5월에도 중국 측은 고래류를 관찰하던 우리 연구선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아직 경계가 미획정 수역이지만 여기 해역에 대한 우선적 권리 행사는 내가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좀 선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모습들이에요. 우리도 중국에 맞서서 비례적 대응 조치를 하고 서해 PMG 내에서 권리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중국 측의 방해에 맞서 같은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해양역의 수적 열세 때문에 실질적인 비례 대응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폐암에 걸린 학교 급식 조리사들이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조리사들의 업무와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신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3년간 초등학교 급식조리사로 일한 박모 씨. 가슴을 찌르는 통증에 병원을 찾았다 폐암 3기를 진단받았습니다. 애기들 귀엽잖아요. 밥이 좀 맛있게 먹는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아서 계속 힘들어도 이랬는데 하늘이 노래지지 않았어요. 근로복지공단은 조리사 업무와 폐암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박 씨처럼 폐암 산재를 인정받은 급식조리사는 178명. 고온에서 음식을 볶거나 튀길 때 나오는 발암물질 조리듐이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튀김을 하면 2시간 반 정도 서서 그 뜨거운 데서 계속 튀게 되잖아요. 그때는 그 마스크도 안 쓰고 일했어요. 가스 냄새도 심하고. 노동 강도도 문제입니다. 전국 초중고 조리사 1명이 배식을 맡는 인원은 146명. 공공기관 급식실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내가 아파서 쉬는 것보다도 내가 이 목구에서 동료들한테 미안한 마음 그런 게 늘 있고. 폐암 산재를 인정받은 급식조리사 9명은 최근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국가가 오랜 기간 학교 급식실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조리사 보호 의무를 위반했던 겁니다. 발암물질 조리듐의 위험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작업 환경을 측정을 하거나 특별 건강 진단을 진행을 하거나 이런 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대한민국의 어떤 의무 위반이라고 보아서.
최근 5년간 폐암으로 숨진 급식조리사는 15명. 이 소송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에도 충북 충주의 한 급식조리사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KBS 뉴스 신현옥입니다. 구글의 지도 반출 신청에 대해 우리 정부가 답을 내놔야 할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해외 반출을 허용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는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도 있었는데요. 지도와 공간정보 업계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광열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구글이 신청한 1대 5천 고정밀 지도 반출에 대한 공간정보 업체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당장 만약에 구글에서 서비스를 하더라도 하면 퀄리티 차이는 좀 있을 텐데 구글은 이제 아무래도 자본이 엄청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되게 금방 따라잡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업체들의 입장은 다소 다릅니다. 국내에선 국내 지도를, 해외 시장에선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개발해야 해 이중 투자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카카오나 네이버의 요구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 해외에는 그게 서비스가 안 되니까 저희는 개발을 2번 하고 있어요, 사실. 앞서 구글은 위도와 경도, 좌표 삭제 등을 통해 그동안 우려됐던 보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내 데이터 센터 설치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오랜 시간 구축한 국내 공간정보 자산을 맨입에 가져가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정부에서 만든 지도를 돈 주고 사서 썼어요. 근데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무런 상의도 없이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냥 달라.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죠. 국내 공간정보를 활용해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에 걸맞게 산업에 기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이제는 국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간에서 쓸 수 있게 저는 보안성만 제한을 하고 다 풀어줘야 된다고 봐요. 마치 민간한테 모든 데이터를 주는 것 같지만 정말 고정밀의 제대로 된 정보들은 주지 않습니다. 단순한 지도를 넘어 AI 시대의 중요한 산업 데이터가 된 공간정보. 지도 반출 여부를 떠나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광길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유럽의 어민들도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프리카 해역으로 조업을 나가던 남부 유럽 어민들은 영토 분쟁 여파로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스페인 타리파에서 이화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스페인 최남단 항구 타리파입니다. 한때 아프리카 연안에서 고급 어종을 건져 올리는 어선들의 전진기지로 북적였지만 이제는 작은 고깃배들만 남았습니다. 모로코와의 어업 협정이 끝나 이젠 아프리카 쪽 주요 어장으로 조업을 나갈 수 없게 된 탓입니다. Fue un caladero muy rico y hace mucho que no existen barcos nuestros que estén faenando en agua del Sáhara Occidental. 어선들이 조업하던 바다는 모로코가 실효 지배 중이지만 모로코와 영토 분쟁 중인 서사하라 앞 해역. 유럽 법원은 모로코에게 유럽과의 어업 협정을 맺을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프리카 내 분쟁의 불똥은 스페인뿐 아니라 포르투갈과 프랑스 어선에까지 튀었습니다. 조업이 중단되자 어항 인근의 수산시장과 가공공장들도 연쇄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급작스런 기후변화도 유럽 어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소득원이 됐던 주요 어종 서식지가 점차 북상 중이고 특히 수온에 민감한 조개류 어획량은 최대 80%까지 감소했습니다. 영토 분쟁과 기후위기, 두 겹의 파도에 남유럽의 어업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스페인 타리파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영화는 허구의 얘기뿐 아니라 역사적 사건을 재구성해서 현재를 사는 관객들에게 새로운 통찰력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KBS가 전해드리는 우리 시대의 영화, 김성수 감독의 서울의 봄 만나봅니다. 김혜주 기자입니다. 민주화 열망을 한순간에 꺾어버린 12.12 군사반란.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영화는 그날 벌어진 9시간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살던 한남동에서 이 정승화 총장이 이제 강제 연행되던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내막을 너무 알고 싶었고 이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널리 알리는 거였어요. 1979년 그날 밤의 거리 풍경과 공기. 새벽에 안개가 많이 꼈더라고요, 서울에. 이 시대의 그 공기가 그렇게 맑지 않고 탁했구나. 그게 어쩌면 이 영화의 주제인 그 암흑한 시대상과도 어쩌면 맞을 수 있겠다라는. 법규명령 처리하고. 당시 사건을 공책 필기하듯 영화 속의 모든 걸 담아냅니다. 공부를 많이 했죠. 책도 읽고 그 일련에 된 과정에 대한 책들도 많고 그다음에 뭐 그런 영상 자료들, 끊긴 자료들도 다 이렇게 구해서 보고. 역사의 전환점에서 이를 방관한 사람들도 단 한 장면에 소환했습니다. 감독과 스태프들이 사실 묘사에 집착한 진짜 이유. 관객들을 그날 그 시간에 그 장소로 데려가자. 못하면 이 영화는 망하는 거야. 그 사람들의 그 호흡과 발소리와 그 혼란스러운 감정의 소용돌이를 같이 느끼게 하자. 그리고 의도는 적중합니다. 영화 서울의 봄이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가운데 관련 책들까지 역주행하는 등 이후 젊은 세대의 역사 공부 열풍을 일으키며 관련 도서 판매량은 3배 늘었고 개봉 1년 뒤 우리 사회를 덮쳤던 계엄 사태는 때로는 현실이 영화보다 더 영화적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약간의 거리감을 좀 두면서 이 사건의 객관적인 평가는 관객 내지 후대의 역사에 맡긴다라는 저는 이런 태도가 좀 담겨져 있다라고. 격동의 9시간이 남긴 사진 한 장. 영화는 역사와 현재를 연결하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찬란한 사진이겠지만 역사 속에서는 그 사람들의 이제 행동을 단죄하는 그런 박제된 사진으로.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네,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국내 이용자 수가 2천만 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업무나 학습에만 활용되는 게 아닙니다. 은밀한 고민을 나누면서 챗GPT에게 위로받았다는 사연도 많은데요. 과거 한 영화의 경고대로 지나친 의존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13년 차 임상심리 전문가인 이한별 씨. 최근 상담 과정에서 고민 해결을 위해 챗GPT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고 말합니다. 상담자를 만날 수 없는 시간에 자기 고민을 좀 털어놓는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위로나 조언을 구하거나. 이는 통계로도 확인되는데 조사 대상 AI 이용자의 절반 이상은 심리적 위안을 위해 인공지능을 써봤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이런 경향은 두드러집니다. 정신적 안정을 위해 AI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건데 전문가들 시각은 다릅니다. 상담 지식이 없고 사용 시간에 따라 평가받는 챗봇의 특성상 이용자를 붙잡아두려 부적절한 대화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말들을 이렇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자신이랑 대화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미국에선 챗GPT에 대한 안전 규제 마련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지난달 오픈AI는 챗GPT에 자녀 보호 기능을 도입했고 의회도 정신건강 분야 AI 사용에 대한 논의에 나섰습니다. 세상과 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실제 인간과의 그런 접촉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AI가 상담을 대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도 AI 과의존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곡창인 전북 김제는 논콩의 주산지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곳 논에서는 콩들이 까맣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 때문인데 농민들은 현장 상황에 맞는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승신 기자입니다. 김제 한 논콩 재배단지. 콩줄기와 잎사귀를 들추자 까맣게 썩어가는 콩 꽃두리들이 드러납니다. 판매는 고사하고 수확조차 어려워 보입니다. 이 정도면 뭐 수확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고 이미 이렇게 이렇게 시커멓게 변해간다는 것은 이미 콩으로서 역할은 끝났다는 거거든요. 이게 자체가.
인근 단지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콩꼬투리들이 거의 달리지 않았고 달렸더라도 성한 게 거의 없습니다.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로 본다고 하면 50% 60%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알맹이 없는 거예요? 네. 김제지역 전체 농콩 재배 면적 7,200헥타르 가운데 57%인 4,100여 헥타르에서 이 같은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에 쏟아진 200mm 안팎 폭우로 인해 뒤늦게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피해 보상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완전히 갈아엎을 정도가 아니라며 농약값으로 헥타르당 79만 원만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재난지원금 중에 대파대와 농약대가 있는데 여기 대파 수준은 아니고 이제 침관수 기준이기 때문에 농약대를 지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농민과 지역 정치권은 지금까지 투입한 비용의 5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항의합니다. 또 초기 조사 때와 달리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전면적인 피해 재조사와 함께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확 시기에 맞춰서 다시 재조사를 실시해서 그걸 근거로 재난지역을 선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아도는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농콩 재배를 장려해온 만큼 기후변화 속 자연재해를 줄일 수 있는 기반 시설과 합리적인 보상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서승시입니다. 추석 연휴에 맞춰 충남 부여와 공주에서는 백제 문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수문장 교대식과 연희단 무용 등 다채로운 볼거리에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이 문화제는 오는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정재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백제의 마지막 수도 사비성을 수호하는 백제군이 수문장 교대식을 거행합니다. 힘찬 북소리와 함께 등장한 백제군의 모습에 관람객들은 박수로 화답합니다. 백제의 전통 의상까지 갖춰 입은 아이들이 수문장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과거로 여행을 떠납니다. 애들이 이제 역사 논술을 배우다 보니까 백제 문화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와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행사를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전통 무용단의 율동과 장단에 맞춰 남녀노소 누구나 흥을 돋우고 고사리 손으로 만들어보는 백제 문화의 정수, 금동래향로는 존재만으로도 색다른 감동을 선사합니다. 옛날에 있던 거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신기해요. 이거 뜨는 것도 어렵고 많이 찢어졌는데 그래도 잘 돼가지고 재밌었어요. 사비성 왕궁을 재현한 문화단지 곳곳이 찬란했던 백제의 문화와 숨결을 담아낸 행사장으로 변신했고 38m 높이로 재현된 능사 5층 석탑의 웅장함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저절로 머물게 합니다. 단순히 즐기는 것에서 백제의 인물과 역사, 문화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성장한 축제는 특히 온 가족이 즐기기에 제격입니다. 아들이랑 딸이랑 아주 여기 며느리랑 저기서 여기 보고 싶어요. 백제 문화제 오니까 기분이 좋아서 또 가고 싶어요. 점심도 맛있게 먹고 아주 즐거워요. 역사의 문화와 정수를 즐길 수 있는 백제문화제는 오는 12일까지 부여 백제문화단지와 구두레, 공주 금강신관공원, 재민천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오늘은 늦은 귀성 차량에 이른 귀경 차량까지 더해지면서 고속도로가 가장 혼잡할 텐데요. 이 정체는 오늘 늦은 밤까지 쭉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참고 운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벌써부터 곳곳으론 귀성길이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용인과 여주 부근 길게 밀리는데 여주 분기점에선 45번 중부내륙선 창원 쪽으로도 10km 구간 밀립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매송과 발안 중심으로 차 간격 좁혔다가 차츰 서해대교 올라서기도 답답해지고 있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도 30여 킬로미터 구간 밀립니다. 동탄부터 남사까지 한 번, 다시금 북천안부터 천안 호두휴게소 사이로 시간 여유 필요하겠습니다.
25번 논산 천안선 논산 쪽으로는 정안 나들목 중심 20여 킬로미터 구간 정체고요. 45번 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도 여주부터 감곡까지 힘겹습니다. 35번 고속도로 남이 쪽으로는 호법과 대소 일대 불편합니다. 전좌석 안전띠 잘 매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추석인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흐린 하늘 탓에 보름달을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대구가 22도에 머물며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동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어서 해안가 안전사고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보면 현재 중부와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 북서쪽에서 비구름이 계속 다가오면서 앞으로 점차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최대 80mm 이상, 인천과 경기 남서부, 충남과 경북 북부에 20에서 60mm, 서울에도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비는 내일 밤 대부분 비가 그치겠고 이후 남은 연휴 기간 동안에는 주로 강원 영동 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추석날 아침 뉴스광장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명절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